충격은 단 90초 만에 찾아왔습니다. 새벽 하늘, 백령도를 향해 날아든 250대의 드론과 수십 척의 잠수정. 그 좌표는 기묘하게도 과거 천안함이 쓰러졌던 바로 그 자리와 겹쳐 있었습니다. 지휘소 안 6시간만 버텨라는 상부의 지침이 울려 퍼지는 순간 누군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곳은 이미 2번 무너진 바다입니다. 그날 90초의 침묵 뒤에 일어난 일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과연 그것은 굴복의 전조였을까요? 아니면 반전의 시작이었을까요? 새벽 4시 30분 백령도 북방 해상에서 레이더 스크린이 붉은 경고음과 함께 깜빡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드론 250대가 일제히 남하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해안선 6km 지점에서 무인 잠수정 6척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 포병 60문이 연평도 포격전보다 3배 강한 화력으로 포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야, 레이더가 미쳤나? 백령도 방공 관제소에서 당직 장교가 스크린을 두드렸지만 붉은 점들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초동 방공망이 혼란에 빠진 사이 첫 번째 포탄이 해안 초소를 강타했어요. 폭발음이 새벽 정적을 찢으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 같은 시각 평양인민군 총참모부 지하 회의실에서는 장성들이 대형 스크린을 바라보며 술잔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붉은 글씨로 백령도 작전 개시 완료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박수 소리와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48시간 안에 백령도는 무릎 꿇는다. 한 장성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옆자리 간부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그들의 계산으로는 드론과 잠수정, 포병의 3중 공격 앞에서 한국군이 버틸 시간은 이틀이 채 안 됐습니다.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승리의 확신을 대변했어요. 서울 용산 국방부 지하 상황실에서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합참의장과 국방장관이 급히 소집된 가운데 청와대로부터 긴급 지시가 내려왔어요. 상황실 곳곳에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고 장교들이 분주히 뛰어다녔습니다. 방어만 하라, 절대 본토 공격은 금지다. 하지만 현장에서 올라오는 보고는 참담했습니다. 방공망 30%가 무력화됐고 포병 관측소 절반이 파괴됐어요. 해안 초소 3곳에서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피해 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갔어요. 국방연구원 관제센터에서 윤도현 교수가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전직 해병대 대령 출신인 윤 교수의 눈에 이상한 점이 포착됐어요. 드론들의 침투 궤적 좌표가 2010년 천안함이 침몰했던 해역과 정확히 겹쳐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의 붉은 선들이 과거의 악몽을 떠올리게 했어요. 숫자는 방어를 말하지만 그 좌표는 죽음을 말한다. 윤 교수가 중얼거렸습니다. 데이터상으로는 방어 전력이 충분해 보였지만 천안함 참사와 연평도 포격의 기억이 불길한 예감을 불러일으켰어요. 그때처럼 방어만 하다가 또 다른 참사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어요. 새벽 5시 피해 상황이 계속 악화되자 정부와 군부, 주요 기업 CEO들이 은밀히 모였습니다. 이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결의가 동시에 스며 있었어요. 회의실 안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연평도의 불길을 기억하라. 이번엔 우리가 먼저 증명한다. 한 장성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다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의지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북한이 48시간이면 백령도가 무너진다고 자만하는 사이 한국은 천안함과 연평도의 아픈 기억을 발판 삼아 반격의 의지를 다지고 있었습니다. 압박과 오만 앞에 불안과 결집이 맞서는 긴장의 순간이었어요. 새벽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곧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청와대 지하 위기 상황실에서 긴급 안보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대통령 참모진들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백령도 상황을 논의하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피해 현황이 붉은 글씨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본토 공격은 절대 금지다. 6시간만 버텨라. 국가안보실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참모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그들의 계산은 명확했습니다.
중국의 개입을 막고 확전을 방지하려면 외교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6시간이면 유엔 안보리가 움직입니다. 그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외교 담당 수석이 자신 있게 덧붙였어요. 회의실 안의 분위기는 차분하고 계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숫자와 지도뿐이었어요. 같은 시각 백령도 현장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방공망 30%가 이미 무력화됐고 포병 관측소 절반이 파괴된 상태였어요. 주민 대피소에서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의무실에는 부상당한 장병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대로면 2시간도 못 버틴다. 백령도 방어사령부에서 현장 지휘관이 무전기에 대고 절규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북한 드론들이 계속해서 침투하고 있었고 포탄이 떨어질 때마다 건물 전체가 흔들렸어요. 장병들의 얼굴에는 불안과 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울국방연구원에서 윤도현 교수가 화상회의로 합참과 연결됐습니다. 스크린 너머로 장성들의 굳은 얼굴이 보였어요. 윤 교수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우려가 섞여 있었습니다. 연평도 때도 참으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민가의 잿더미였습니다. 윤 교수가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의 참상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주택이 불타는 모습을 그는 잊을 수 없었어요. 천안함 46명의 희생도 방어만 하다가 생긴 일입니다. 이번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시겠습니까? 화상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합참의장이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었고 다른 장성들도 말을 잃었어요. 윤 교수의 경고는 과거의 아픈 기억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백령도 최전방 진지에서는 소대장이 부하들과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호 안에서 들려오는 포탄 폭발음 사이로 그들의 대화가 이어졌어요. 명령을 따를까요? 아니면 살아남을까요? 한 소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쉽게 답하지 못했어요. 상부의 명령은 방어였지만 눈앞의 포탄은 그들을 향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6시간이요? 솔직히 1시간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다른 병사가 속삭였어요. 주변에서 동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에게는 정치적 계산보다 당장의 생존이 더 절실했어요. 주민 대피소에서는 더욱 절망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품에 안고 흐느끼고 있었고 노인들은 기도를 올리고 있었어요. 천장에서 떨어지는 먼지와 진동은 계속됐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한 주민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정치적 결정의 피해자일 뿐이었어요. 합참에서 재차 확인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본토 공격은 절대 금지, 방어 태세만 유지하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현장의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윤 교수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명령은 사람을 살리려는 게 아니라 숫자를 지키려는 것이다. 그의 눈에는 과거 천안함과 연평도의 희생자들이 떠올랐어요.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정치적 계산과 현장의 절규 사이에서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차분한 계산과 백령도의 절망적 현실, 그 사이의 간극은 점점 벌어져만 갔습니다. 오후 1시 백령도 방어사령부 지휘소에서 참모들이 급박하게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 글씨로 피해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어요. 방공망 40% 손실, 탄약 보유량 35%, K9 자주포 절반이 침묵 상태였습니다. 준장님, 이 상태로는 2시간도 못 버팁니다. 작전 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지휘소 창문 밖으로는 검은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있었고 포탄 폭발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의무실에서는 부상당한 장병들이 들것에 실려와 복도에 줄지어 누워 있었어요. 서울 합참에서 직통 명령이 다시 내려왔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단호하고 냉정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본토 포병 원점 타격은 금지다. 중국 개입과 국제 여론을 고려하라. 박준혁 준장이 무전기를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뇌와 분노가 동시에 스며 있었어요.
눈앞에서 부하들이 쓰러져 가는데 손을 묶고 있어야 한다는 현실이 답답했습니다. 국방연구원에서 윤도현 교수가 화상 브리핑에 연결됐어요. 모니터 속 윤 교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그의 뒤로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당시 자료들이 스크린에 표시되고 있었어요. 천안함 때는 침묵했고 연평도 때는 참았습니다. 결과는 불타는 바다였습니다. 윤 교수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아픈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2010년 천안함 침몰로 46명의 젊은 생명이 쓰러졌고 연평도 포격으로 민간인까지 희생됐던 참상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국제법은 무력 공격을 받을 때 자위권 행사를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화상회의에 참석한 합참 장성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들은 정치적 계산에 익숙했지만 윤 교수의 논리적이고 감정적인 호소 앞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백령도 지휘소에서 또 다른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북한 상륙정들이 해안선 3km까지 접근했고 드론 공격으로 레이더 시설이 추가로 파괴됐다는 소식이었어요. 상황은 절망적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결정하셔야 합니다. 포병 대대장이 간절한 눈빛으로 박준혁 준장을 바라봤어요. 지휘소 안의 모든 시선이 준장에게 집중됐습니다. 박 준장은 잠깐 눈을 감고 깊게 호흡했어요. 본토 공격은 절대 금지다. 국제적 파국을 원하나? 합참에서 재차 강력한 경고가 무전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박 준장의 마음은 이미 결정된 상태였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뜨고 주변 장교들을 둘러봤습니다. 상부의 명령은 알겠다. 하지만 내 눈앞의 병사들이 먼저다. 박 준장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휘소 안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모든 장교들이 숨을 죽이고 준장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나의 독단이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박 준장이 작전 지도로 걸어가며 북한 장산곶 포병기지 좌표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포병 대대장이 즉시 좌표를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소 안의 분위기가 급변했어요. 해안포 및 K9 자주포 목표 장산곶 포병기지. 일제 사격 준비. 명령이 무전을 통해 각 포대로 전파됐습니다. 몇 분 후 백령도 곳곳에서 우리 포탄들이 일제히 발사됐어요. 하늘을 가르는 포탄들의 궤적이 밤하늘에 그어졌습니다. 10분 후 관측 장교가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적 포격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장산곶 기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지휘소 안에서 장교들이 조심스럽게 환호성을 질렀어요.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상황이 처음으로 반전된 순간이었습니다. 몇몇 장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북한의 포격 강도가 눈에 띄게 약해지자 백령도 장병들 사이에서는 희망의 기운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참호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봤어요. 드디어 우리도 맞받아쳤구나.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절망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박 준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명령 불복종의 대가가 얼마나 클지 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결단은 확고했습니다. 부하들의 생명이 그 무엇보다 소중했으니까요. 오후 2시 30분 장산곶 포병기지가 침묵한 지 1시간이 지났지만 북한의 보복은 다른 형태로 찾아왔습니다. 서해 해역 곳곳에서 대함 미사일 발사대들이 이동하고 있었고 무인 잠수정 4척이 다시 백령도 해안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북한은 본토 포격을 줄이는 대신 해상과 공중에서 위협을 가하기로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평양인민군 총참모부 작전실에서 장성들이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장산곶 기지에 파괴된 모습이 위성사진으로 전해지고 있었어요. 남조선이 감히 선제 타격? 체면은 우리가 되찾는다. 한 장성이 주먹을 쥐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전략은 신중했어요. 전면전은 피하면서도 자존심은 지켜야 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백령도 방어사령부에서는 상황이 더욱 절망적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는 40%만 가동 가능한 상태였고 포병 장교가 박준혁 준장에게 암울한 보고를 하고 있었어요. 탄약 25% 남았습니다.
이 속도로는 2시간도 못 버팁니다. 방공망도 연이은 피격으로 레이더 사각지대가 곳곳에 발생했어요. 전투 가능 병력은 480명 선까지 줄어든 상태였습니다. 지휘소 안의 분위기는 점점 무거워져 갔어요. 국제 언론들이 이 상황을 빠르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CNN과 NHK는 한국군 본토 선제 타격 감행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속보를 내보냈어요. 하지만 BBC의 군사 전문가는 자위권 범위 안의 정당한 대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장은 실제 전투와 함께 국제 여론전까지 동시에 치러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서울국방연구원에서 윤도현 교수가 상황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니터에는 북한군의 움직임과 국제 반응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북은 전면전은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체면상 보복은 필수라고 봅니다. 윤 교수가 화상회의에서 냉정하게 분석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지만 논리적 사고는 여전히 명확했습니다. 지금은 시간을 버는 싸움입니다. 연합군이 집결할 때까지만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백령도 현장에서는 그 시간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해안 경계 초소에서 급박한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잠수정 2km 전방 접근 중. 어뢰 발사 징후 포착. 레이더 요원이 다급하게 외쳤어요. 동시에 북한 드론들이 새로운 편대를 이뤄 남하하고 있다는 보고도 연이어 들어왔습니다. 박준혁 준장이 작전 지도를 바라보며 상황을 재점검했습니다. 탄약 부족, 병력 손실, 장비 파괴까지 겹치면서 방어선이 위태로워지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우려가 스며 있었습니다. 이대로면 10분도 버티지 못한다. 박 준장의 말에 지휘소 안 공기가 한순간에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참모들의 얼굴에도 절망의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동안 희망의 불꽃이었던 반격 성과마저 북한의 새로운 전략 앞에서 빛이 바래고 있었어요. 의무실에서는 부상당한 장병들이 계속 실려왔고 의료진들이 수술용 메스를 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탄약고에서는 포병들이 남은 포탄을 하나하나 세어보며 절망적인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한 발, 두 발. 이게 마지막일 수도 있다. 한 포병이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포병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더 이상 승리를 꿈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더 버티기를 바랄 뿐이었어요. 북한의 새로운 보복 전략은 교묘했습니다. 국제적 비난을 피하면서도 체면을 지키려는 계산된 움직임이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 백령도는 더욱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레이더실에서 또 다른 경고음이 울렸어요. 새로운 위협이 접근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박 준장은 무전기를 들고 전 부대에 마지막 경고를 발령했어요. 모든 부대 최고 경계. 10분 버퍼 상황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모든 장병들이 그 말의 무게를 이해했어요. 이제 정말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백령도의 운명이 20분에 달려 있었어요. 오후 3시 백령도의 절망적 상황이 극에 달했을 때 한국 해군과 공군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해군기지에서 출항한 충무공. 이순신급 이지스함이 현무 3시 순항미사일을 장전하며 백령도로 향하고 있었어요. 동시에 수원 공군기지에서는 F-15K 전투기 편대가 긴급 출격 명령을 받고 활주로에 정렬했습니다. 백령도 포병진지에서는 잔존 K9 자주포들이 현무2시 탄도미사일을 긴급 배치하고 있었어요. 포병 대대장이 박준혁 준장에게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현무2시 10발 배치 완료. 북한 함정 타격 준비됐습니다. 박 준장의 얼굴에 처음으로 희망의 빛이 스며들었어요. 그동안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던 상황이 드디어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일미군 요코스카 기지에서 출항한 미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2척이 서해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USS 존 S. 맥케이노와 USS 커티스 윌버호가 최고 속력으로 백령도 해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함교에서 미군 함장이 무전기를 잡고 한국 해군과 교신했습니다. 한국 해군 미 7함대 지원 부대 도착 예정 시간 15분. 한국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즉시 응답이 왔어요. 환영합니다. 공동작전 개시 준비 완료.
서해 해상에서 북한 호위함들이 백령도를 향해 접근하고 있을 때 한국 해군 장보고급 잠수함에서 어뢰가 발사됐습니다. 수중을 가르며 날아간 어뢰가 북한 호위함의 선체를 정확히 관통했어요. 어뢰 명중, 적 호위함 침몰 중. 잠수함 소나실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반격이 성공한 순간이었어요. 하늘에서는 F-15K 편대 8대가 북한 함정들을 향해 해성 대함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미사일들이 바다 위를 스치며 날아가 북한 함정 15척을 동시에 타격했어요. 하늘에서 바라본 서해는 폭발과 화염으로 가득했습니다. 목표 격침 확인. 적 함정 다수 불타고 있습니다. 공중관제소에서 조종사들의 보고가 연이어 들어왔어요. 레이더 스크린에서 북한 함정들을 나타내는 점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방연구원에서 윤도현 교수가 실시간 전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되는 전세 변화를 보며 그의 얼굴에도 안도의 표정이 스며들었어요. 드디어 전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연합의 힘입니다. 하지만 윤 교수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그의 분석적 사고는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아직 우리 편입니다. 하지만 북한이 포기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어요. 백령도 지휘소에서 박준혁 준장이 작전 상황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연이어 들어오는 승전 보고에 그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명령 불복종이라는 무거운 결단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상부터 막았습니다. 이제 하늘이 따라올 것입니다. 박 준장의 말에 지휘소 안참모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들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미 이지스 구축함들이 백령도 해역에 도착하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SM-3 요격 미사일로 북한의 대함미사일들을 하나씩 격추하기 시작했어요. 레이더 스크린에서 붉은 경고점들이 파란 요격점에 의해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 적 미사일 무력화. 이지스함 전투정보센터에서 환호성이 울려 퍼졌어요. 한미 연합작전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백령도 참호에 숨어있던 병사들이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북한 드론들이 하나둘 격추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동안 일방적으로 공격받기만 했던 절망감이 희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격침 확인. 백령도가 살아있습니다. 한 병사가 동료들에게 외쳤습니다. 참호 곳곳에서 환호성과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어떤 병사들은 눈물을 흘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포병진지에서는 K9 자주포들이 다시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탄약 보급이 재개되고 정비팀들이 파괴된 장비를 복구하고 있었습니다. 윤도현 교수가 화상회의에서 전체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연합은 시간을 되돌립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내려면 더 강해져야 해요. 그의 목소리에는 희망과 경계가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반전의 기틀은 마련됐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현실적 판단이었습니다. 서해 상공에서 한미연합 전투기들이 편대를 이뤄 비행하고 있었어요. 이들의 존재만으로도 북한에게는 강력한 압박이 되고 있었습니다. 백령도의 위기는 연합의 힘으로 극복되고 있었어요. 오후 4시 서해 상공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다국적 연합함대가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3척, 미 7함대 항모 로널드 레이거노와 이지스 구축함 5척, 일본 해상자위대 아타고급 호위함 2척이 백령도 주변 해역에 전개됐어요. 하늘에서는 대만 공군의 E-2K 조기 경보기가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연합 호출 주파수 연결 완료. 모든 함대 작전 준비됐습니다. 로널드 레이거노 함교에서 미군 제독이 무전기를 잡고 한국 함대 사령부와 교신했어요. 서해 바다는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북한도 이에 맞서 주력 함대를 총동원했습니다. 나진급 호위함, 소호급 초계함, 윤영하급 고속정 등 60여 척이 서해로 일제히 진입하고 있었어요. 수중에서는 상어급과 연어급 잠수정 11척이 연합함대를 포위하려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평양 해군사령부에서 북한 제독이 작전 지도를 바라보며 지시했어요. 모든 함정 전투 배치. 조선의 바다를 지켜라.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곧 예상치 못한 장벽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한국 공군의 EA-18G 그라울러 전자전기가 서해 상공에 나타나 북한 함대의 레이더와 통신망을 집중 교란하기 시작했어요. 북한 함정들의 스크린이 하나둘 먹통이 되면서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레이더 마비됐습니다. 통신도 두절. 북한 함정에서 당황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어요. 그들은 눈을 잃은 채로 바다 위를 표류하게 됐습니다. 동시에 로널드 레이건호에서 MH-60R 시호크 대잠 헬기 8대가 일제히 출격했습니다. 헬기들은 소나 부위를 투하하며 북한 잠수정들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잠수정 음향 신호 포착, 방위 30도 거리 오해림, 대잠 헬기 조종사가 보고했습니다. 곧이어 MK-54 경어뢰가 발사돼 수중으로 돌진했어요. 국방연구원에서 윤도현 교수가 실시간 전황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니터에는 서해 전체가 붉은 점과 파란 점들로 가득했어요. 이 선을 넘는 순간 북한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윤 교수가 화상회의에서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황이 결정적 순간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F-15K 전투기 편대 12대가 하늘에서 북한 함정들을 향해 해성 대함 미사일을 연속 발사했습니다. 미사일들이 바다 위를 스치며 날아가 북한 함정들을 하나씩 격침시켰어요.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 기둥들이 서해 곳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목표 격침, 적 함정 5척 침몰 확인. 공중관제소에서 보고가 연이어 들어왔어요. 레이더 스크린에서 북한 함정을 나타내는 점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백령도 지휘소에서 박준혁 준장이 망원경으로 해상 전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해가 불바다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그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의가 스며들었어요. 방어선은 우리가 그은 선입니다. 넘지 마라. 박 준장의 목소리에는 흔들리지 않는 신념이 담겨 있었어요. 명령 불복종으로 시작된 반격이 이제 정당한 방위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수중에서는 한국 해군 장보 고급 잠수함들이 북한 잠수정들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어뢰들이 바닷속을 가르며 나라가 표적을 향해 돌진했어요. 어뢰 명중, 적 잠수정 침몰. 소나실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한 척, 두 척씩 북한 잠수정들이 수중에서 사라져갔어요.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서 SM-2 함대 공미사일이 연속 발사돼 북한의 대함미사일들을 요격했습니다. 하늘에서 폭발하는 미사일들이 불꽃을 만들어내며 서해를 밝혔어요. 요격 성공. 적 미사일 전부 무력화. 함교에서 함장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미일 연합작전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1시간 후 전투의 결과가 명확해졌습니다. 북한 함정 40여 척이 격침됐고 잠수정 8척이 파괴됐어요. 잔존 함정들은 서둘러 북한 해역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적 함대 후퇴 시작. 백령도 통신소에서 통신병이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지휘소 앞 모든 장교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서해 바다는 연기와 잔해로 가득했지만 그 속에서 연합군의 깃발들이 당당하게 펄럭이고 있었어요. 북한의 총공세는 완전히 무너졌고 백령도는 더 이상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윤도현 교수가 모니터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드디어 끝났습니다. 방어선이 승리선이 됐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이 풀리는 안도감이 가득했습니다. 서해 대회전은 연합군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어요. 뉴욕 유엔본부 안보리 회의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오후 8시 각국 대표들이 원형 테이블에 둘러앉아 백령도 사태를 논의하고 있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북한 드론 250대가 백령도를 기습하는 장면과 무인 잠수정들이 침투하는 영상이 생생하게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무력 공격입니다. 한국의 자위권 행사는 국제법상 완전히 정당합니다. 미국 대표가 단호하게 발언했어요. 영국과 프랑스 대표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분위기가 점차 한국 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어요. 중국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확전 우려가 있습니다. 한반도 긴장 고조는 지역 안정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스크린에서 재생되는 북한의 침공 영상 앞에서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어요. 국제 언론들이 연일 보도한 백령도 주민들의 대피 모습과 한국군 장병들의 희생 소식이 여론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대표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나머지 14개국 대표들은 한국의 정당 방위를 지지하는 분위기였어요. 2시간의 경론 끝에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의장이 말하자 회의실에 긴장된 침묵이 흘렀어요. 찬성 13표, 기권 투표로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기권했지만 반대표는 없었어요. 오늘 한국의 자위권은 역사에 기록됩니다. 한국 대표가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브뤼셀 NATO 본부에서도 긴급 성명이 발표됐습니다. 유럽연합과 NATO는 공동으로 한국의 대응은 동맹 수호의 모범 사례라며 지지 입장을 밝혔어요. 도쿄에서는 일본과 대만이 공동 해상훈련 확대를 발표했습니다. CNN, BBC, NHK 등 주요 언론들도 논조를 바꿨어요. 한국 방어군에서 평화창조군으로라는 헤드라인이 전 세계로 전파됐습니다. 국제 여론이 완전히 한국 편으로 돌아선 것이었어요. 서울 청와대에서 대통령 브리핑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가득 찬 춘추관에서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발언했어요. 유엔 결의는 우리 장병들의 희생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의 길이 열렸어요. 국내 여론도 급변했습니다. 초기 확전 우려와 분노가 자부심과 안도감으로 바뀌었어요.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고 희생된 장병들을 추모했습니다. 국방연구원에서 윤도현 교수가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깊은 성찰이 스며 있었어요. 전쟁은 총탄이 아니라 증거와 신뢰로 끝났습니다. 윤 교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감동적이었어요. 그는 천안함과 연평도의 아픈 기억이 드디어 치유되기 시작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우리가 방어만 하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시대를 열었습니다. 기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을 받아 적었어요. 윤 교수의 분석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백령도 인근 국립현충원에서 박준혁 준장이 혼자 전우들의 무덤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해질녘 석양이 묘비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이 승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피가 남긴 빚입니다. 박 준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명령 불복종으로 시작된 결단이 결국 국제적 인정을 받았지만 그 대가로 치른 희생이 너무 컸어요. 천안함 46명, 연평도 4명, 그리고 이번 백령도의 영령들. 그가 하나씩 세어가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태극기를 펄럭이게 했어요. 평양에서는 정반대의 분위기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립에 직면한 북한 지도부가 긴급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도 외교부 대변인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어요. 북한을 감싸기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국의 딜레마가 드러났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추모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촛불을 든 시민들이 고마웠습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윤도현 교수가 연구실 창문 너머로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강물이 평온하게 흐르는 모습을 보며 그는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평화가 시작될 수 있을까?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경계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승리했지만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는 학자의 신중함이었어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은 한국의 자위권 행사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이 됐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전 세계에 명확히 전달된 순간이었어요. 전투 종료 일주일 후 백령도 해안가에 새로운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검은 화강암에 새겨진 27명의 이름이 햇살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유가족들과 생존 장병들이 추모비 앞에 모여 묵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이 오늘의 평화를 만들었습니다. 박준혁 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추도사를 읽었어요. 장병들이 일제히 경례 자세를 취했고
유가족들의 눈에서는 슬픔과 자부심이 섞인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태극기를 힘차게 펄럭이게 했어요. 서울 여의도 KBS 뉴스센터에서는 특별 보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앵커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놀라운 소식을 전했어요. 백령도 사태 이후 우리나라 방산 수주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중동과 동남아시아 국가들로부터 10조 원 규모의 계약이 체결됐어요. 화면에는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에서 한국산 무기 체계를 도입한다는 뉴스가 연이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K9 자주포와 현무 미사일, 그리고 한국형 이지스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급증했어요. 국방부에서는 서해와 태평양 연합훈련의 정례화를 발표했습니다. 한미일 3국 해군이 분기별로 공동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이었어요. 더 이상 북한의 일방적 도발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국제평화포럼에 윤도현 교수가 연사로 초청됐습니다. 각국 대표와 학자들이 가득 찬 대회의실에서 그가 연단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어요. 평화는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것입니다. 윤 교수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천안함과 연평도의 교훈을 바탕으로 능동적 평화론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화를 받기만 하는 수동적 존재였어요. 하지만 백령도에서 증명했듯이 평화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능동적 과정입니다.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말에 집중했어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 국가 대표들이 한국의 경험을 자국에 적용하고 싶다며 개별 면담을 요청했어요. 국내 언론들도 변화된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천안함 연평도에서 멈춘 시간, 백령도에서 다시 흐르다라는 헤드라인이 주요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간다는 의미였습니다.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시민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두려움 대신 자부심을 물려줄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그녀의 말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의 다른 시민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집무실에서 카메라를 바라보며 그가 말했어요. 백령도의 교훈은 우리 모두의 자산이 됐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당하기만 하지 않을 것이며 평화를 능동적으로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TV를 지켜보며 박수를 보냈어요. 국민적 자긍심이 전례 없이 높아진 상태였습니다. 백령도 해안에서 박준혁 준장이 부하 장병들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석양이 서해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평온한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가 장병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평화를 지켰습니다. 내일은 더 단단하게 설계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명령 불복종으로 시작된 결단이 결국 새로운 평화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바다를 향해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그들의 함성이 서해 상공으로 울려 퍼졌어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자신감이 그들의 목소리에 실려 있었습니다. 국방연구원에서 윤도현 교수가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능동적 평화론 백령도 모델의 국제적 확산 방안이었어요. 그는 이번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체계화하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우연히 오지 않는다. 전략적으로 설계하고 실행할 때만 가능하다. 그가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요한 문장을 입력했어요. 이 보고서는 곧 전 세계 안보 전문가들의 필독서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평양에서는 정반대의 분위기였습니다. 국제 제재가 강화되고 중국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북한 지도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백령도 작전의 실패가 예상치 못한 파급 효과를 불러온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단순히 군사적 성과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경제, 외교, 사회 전반에 걸쳐 새로운 자신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더 이상 분단의 아픔에만 머물지 않고 통일된 미래를 적극적으로 설계하려는 의지가 국민 전체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백령도 추모비 앞에서 한 노인이 손자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그가 아이에게 말했어요. 이분들이 우리를 지켜주셨단다.
너도 자라서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되거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추모비를 바라봤어요.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질 교훈이 형성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백령도의 90초 침묵이 가져온 변화는 이제 한국 전체, 그리고 동북아시아 전체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평화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시작된 것이었어요.